26학년도 9월 1번 윤리학은 도덕 규범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 이론 이런 걸 정립하고 이걸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규범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이제 다양한 문화권, 사회마다 도덕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잖아. 그거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관찰한 걸 가치 중립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선지 보시면 특정 사회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제 가가 아니라 나가 되어야 하고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범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자, 3번 보면 도덕적 명제가 있어. 그 명제의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도덕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좋음, 옳음, 정의, 이런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이거 메타에 대한 설명이지. 자, 4번 보면은 이제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서 이론이나 원리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실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천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자, 마지막 5번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적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가치 중립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야. 자, 3번 동양윤리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 보면은 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경지, 가야 할 길 이런 의미잖아. 근데 이 도가 사라지니까 인의예지 할 때 그 사덕, 인의예지 할 때 사덕, 인의가 생겨났대. 도가 없는 세상에 인의가 생겨났대. 지혜가 나왔더니 오히려 거짓이 있게 됐대. 뭔가 이 인의와 지혜 같은 게 세상에 이로운 느낌보다는 혼란한 세상이 존재하는, 그리고 오히려 존재함으로써 더 혼란을 낳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그리고 갑이 말하고 있는 이 도라는 것은 하는 것이 없지만 되지 못함이 없는 그런 모습, 저절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도가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을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되 성선의 입장인 거지. 그래서 여기 인륜,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성인 이런 단어들을 봐서 성선의 입장에 있는 유교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오륜의 도라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든 5개의 윤리, 인위적인 도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도덕 공동체. 이거는 유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2번. 삶은 생로 병사 이 모든 것들은 삶은 다 고통이야.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해. 근데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연기, 연생기의 줄임말 연기.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 이걸 깨달아야 해 라고 얘기했던 불교에 대한 지문이죠. 불교. 자, 3번 보면 인위의 반대말은 무위, 무위 자연, 자연의 도에 따라서 인위적인 지혜를 버리고 그 덕, 여기서 말하는 덕은 물의 덕이지, 이 만물, 겸허, 부쟁, 이런 물과 같은 덕, 이런 덕을 실현해야 한다. 이거 도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을은 유교 지문이니까 틀렸을 거고. 자, 4번. 본성을 함양하고 라고 되어 있으면 본성이 선한 거겠지. 선한 본성을 함양, 키우고 인의예지 사덕을 실현하고. 자, 이거 유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여기에 있는 이 한자는 재물,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그냥 가지런히 있는 그 모습, 재물, 도가의 지문이죠. 그래서 갑과 을로는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자, 4번 서양윤리 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는지에 달려있대. 즉, 공동체마다 강조하는 덕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강조하는 덕을 개인이 습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함으로써 덕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덕윤리에 대한 설명이고, 을은 인간은 저마다 스스로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명령, 준칙을 내리는데, 준칙을 세우는데, 그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해라. 나의 행위가 이제 행위의 동기가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 성찰해 보아라. 칸트이고요. 자, 1번.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마다 강조하는 어떤 덕의 모습은 다를 텐데,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하려면 보편적인 법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덕윤리학자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법칙만을 습관화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만 너무 강조하지 마. 우리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덕이 있잖아. 그 덕을 함양한 덕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게 중요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편적 법칙만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2번 볼게. 덕을 소유해야죠. 소유했으면 발휘도 해야죠. 그래야 공동선이라는 건 공동체의 선이죠.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 개인이 가진 어떤 주관적인 행위 명령에 따라서 행위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나의 의지의 준칙이 전부 다 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준칙에 의한 행위들 중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들만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도덕적 행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도덕적 행위가 되지 않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그리고 의무에 부합한다라는 거, 얘들아. 그 의무라는 단어만 보고 칸트는 의무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의무에 부합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의무에 부합했어. 라고 말하려면 결과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갖고 계셔. 그때 내가 해야 하는 의무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야. 그럼 나의 행위가 의무에 부합했어 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야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행위를 했어. 그럼 난 의무에 부합한 행위를 한 거야. 그렇지만 칸트는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를 그걸 보고 도덕적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할머니를 도왔어. 의무에 부합한 행위를 했어. 그때 너 그 행위 왜 했어? 라고 묻는 거야. 근데 동기가 그냥 이유가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이게 내 의무니까 했어. 의무로부터 비롯돼서 그냥 한 거야. 이게 선의지로부터 비롯돼서 그냥 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조건이 붙는다거나, 아니면 나의 그냥 할머니가 좀 불쌍해서 도와줬어. 이렇게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했어도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들 중에 어떤 건, 즉,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되거나 선의지로부터 비롯됐거나, 이런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되겠지만, 도덕적 가치가 있겠지만, 동기가 그렇지 못한 건 도덕적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갑과 을의 공통점으로 유용한 결과
산출하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라고 써놨는데 요건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